깊은 밤, 모든 것이 불타오르는 도시를 뒤로하고 한 남자가 걷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려옵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던 그 참혹한 밤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고향, 집,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책 한 권, 그리고 품속에 깊이 숨긴 작은 금화 주머니. 이 초라한 2가지 물건이 훗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역사상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2000년의 방랑, 즉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긴 민족은 결국 다른 강대국에 동화되거나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곧 뿌리가 뽑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200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온갖 핍박과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와 과학, 그리고 국제 정치의 지도를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는 찬사와 가장 끔찍한 미움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으면서도 저주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영토의 상실이라는 그 끔찍한 비극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거나 남다른 상수를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가혹합니다. 그들의 천재성과 부유함은 선택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핏빛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전 세계로 쫓겨난 유대인들은 살을 베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아주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자산, 즉 넓은 땅이나 웅장한 집, 무거운 재물은 언제든 권력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 특정 지역의 땅에 얽매이는 순간 그들은 도망칠 수 없는 노예가 되거나 분노한 군중들의 학살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가치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자도, 잔인한 군대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결코 털어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금고. 그것은 바로 머릿속의 지식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도망치면서도 그들이 목숨처럼 품에 안고 있었던 책. 토라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토를 잃고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가상의 국가였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글을 읽고 같은 율법을 토론하며 보이지 않는 국경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물리적인 자산을 가장 가볍고 숨기기 쉬우며 국경을 넘나들며 교환할 수 있는 귀금속과 화폐로 바꾸어 품에 품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멸망과 영토의 상실이라는 인류 최악의 재앙이 오히려 그들을 땅이라는 물리적 한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무거운 농경사회의 굴레를 강제로 벗어던지게 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년 뒤에나 찾아올 세계화와 지식 경제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류 최초의 글로벌 시민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없기에 세상 모든 곳이 그들의 무대가 될 수 있었고, 지식과 자본이라는 무형의 무기는 그 어떤 성벽보다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생존 방식과 뼈를 깎는 진화가 그들에게 당장의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식과 가벼운 재물을 품고 낯선 땅으로 흘러 들어간 이 똑똑한 이방인들을 세상은 결코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정착하고자 했던 중세 유럽 대륙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럽의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는 보이지 않는 잔혹한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국경을 넘어 정착을 꿈꾸던 유대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그들의 능력도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마에 보이지 않게 새겨진 거대한 낙인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유대인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숭배하는 존재, 즉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신의 살해자들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굴레는 이후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사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그들의 막대한 부나 경제적 독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 증오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종교적 갈등에 닿아 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 로마 제국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유대교로부터 독립하던 시기, 기독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로마 권력에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희생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뿌리였던 유대교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역사를 되짚어보면 예수를 처형한 주체는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군대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방식이었으며 로마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기록은 교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와 척을 지기보다는 예수를 죽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서사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성경 속 한 구절은 그렇게 유대민족 전체를 향한 영구적인 유죄, 판결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세 유럽의 평범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 서사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그 시대, 교회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에듀잉 트리틀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모인 농민들은 사제로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하며 그들이 어떻게 신의 아들을 배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언제든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결하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낙인은 단순한 미움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사회적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은 공동체의 몸에 속할 수 없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과 섞여 살 수 없도록 게토라고 불리는 좁고 폐쇄적인 구역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배지나 이 특별한 모자를 강제로 착용해야 하는 이 수치스러운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나치 독일이 자행한 인종차별의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더욱 가혹했던 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기본권인 땅을 가질 권리를 박탈했다는 점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중세에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의 땅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모든 정당한 직업군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농부가 될 수도, 장인이 될 수도, 기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의 가장자리로 벼랑 끝으로 자꾸만 밀려나던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혹은 모두가 더럽다고 침을 뱉던 금기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살해자라는 저주를 가슴에 품은 채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죄악시하던 돈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특히 돈, 그것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보루였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증오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본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강력한 힘을 얻게 될 비밀과 동시에 그들을 더욱 깊은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함정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땅은 곧 생명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이 흙을 쥐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자는 굶어 죽어야만 했던 가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십자가의 적으로 낙인 찍힌 유대인들에게는 단 한 유세 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핵심 경제망이었던 수공업자 길드 역시 철저히 기독교인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내부트로 퉁이를 퉁그리 투 피엔 유대인들은 옷을 지을 수도 철을 두드릴 수도 빵을 구워 팔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외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은 사실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이들이 경멸하고 피하는 그 음습한 뒷골목의 생업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낡은 물건을 떼다 파는 고물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날 금융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대부업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왜 유독 유대인들만이 돈놀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유전자를 지녔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융의 세계로 떠밀려 들어간 것은 순전히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행위를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죄악으로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아무런 노동 없이 시간의 흐름만으로 돈을 불리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짓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대부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굳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숭고한 신앙심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왕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귀족이 화려한 성과 영지를 꾸미려 해도, 상인이 먼 바다로 무역선을 띄우려 해도 반드시 거액의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경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신용을 제공하고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권력자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가 막힌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이미 예수를 죽인 죄로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그 불경스럽고 더러운 일을 전담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자신들의 손은 깨끗하고 성스럽게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돈줄은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 돌리는 지독하게 위선적인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 멸시받는 역할을 기꺼이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읽고 숫자를 다루는데 익숙했던 그들은
그 척박한 토양 위에서도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불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궁핍하여 돈이 필요할 때는 한밤중 몰래 유대인의 문을 두드렸으면서도 아침이 밝아 이자를 갚을 때가 되면 차갑게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사람의 피를 빠는 흡혈귀이자 가난한 농노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철저히 구조적인 억압과 권력의 노골적인 필요에 의해 강요된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는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족속이라는 혐오의 근거로 교묘하게 둔갑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을 지킬 칼도 튼튼한 방패도 없었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벼랑 끝에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돈의 흐름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줄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탐욕스러운 왕들에게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털어갈 수 있는 완벽한 지갑이 되었고, 동시에 끔찍한 재앙이 덮칠 때마다 분노한 민중의 눈을 돌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권력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영리합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과 영주들에게 유대인은 너무나도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와 전쟁을 치르거나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실의 금고가 텅 빌수록 유대인들에게 빌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여 파산의 위기에 몰렸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며 왕권의 체면을 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하고 피비린내 나는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중의 분노를 이용한 잔혹한 희생양 게임이었습니다. 이로 빚을 갚기 싫어진 영주나 왕은 교회를 통해 교묘하게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아이의 피로 은밀한 제사를 지낸다거나 성스러운 우물에 저주를 내린다는 끔찍한 괴담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종교적 세뇌를 받아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던 민중들은 이 작은 불씨 하나에도 쉽게 이성을 잃고 횃불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폭도들이 유대인 격리구역으로 몰려가 약탈하고 방화하며 학살을 자행할 때 막대한 빚을 진 권력자들은 그저 뒷짐을 진 채 상황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잦아들 즈음 나타나 사회 질서를 회복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국경 밖으로 영구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 추방당한 자들이 남기고 간 막대한 재산과 집은 고스란히 왕의 금고로 들어갔고 골치를 썩이던 막대한 빚 장부는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분노를 가장한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국가 규모의 강도질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희생양 게임의 절정은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공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는 대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 끔찍한 공포의 책임을 덮어씌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유럽의 모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율법에 따라 식사 전 손을 씻고 시신을 철저히 격리하며 상대적으로 위생적인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흑사병 감염률이 조금 낮았는데 이 생존을 위한 청결함이 도리어 그들이 독을 풀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산채로 화형당했고 셀 수 없이 많은 공동체가 유럽의 지도 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역사의 판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쫓겨나면 독일로, 독일에서 학살당하면 다시 폴란드로 쫓겨가며
끝없이 유랑해야 했던 그 끔찍한 추방의 굴레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제국도 갖지 못한 거대한 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바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와 신용의 연결망이었습니다. 베네치아에 사는 유대인 상인에게는 프랑크푸르트에 사촌이 있었고 암스테르담에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히브리어를 읽고 같은 율법을 공유했으며 무엇보다 박해받는 동족이라는 절대적인 연대감과 끈끈한 신뢰로 묶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금화를 수레에 싣고 험한 숲을 지나 국경을 넘는 것은 도적들의 표적이 되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의 친척 유대인 상단에게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얇은 종이 증서, 즉 어음을 품에 숨기고 이동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잔혹한 핍박과 잦은 추방이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늘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망의 가장 원시적이고 강력한 형태를 스스로 창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짓밟고 국경 밖으로 내던져도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멸시와 폭력의 진흙탕 속에 처박히면서도 그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미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새는 단단한 돌로 지어진 성벽이나 날카로운 창검으로 지켜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얇은 종이 위에 조용히 새겨진 글자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축적되고 전수되는 지식의 성전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농민들의 삶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세상의 진리란 오직 마을 성당의 신부가 들려주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이라는 것을 만져볼 기회조차 없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까막눈으로 평생 흑만 파다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문자라는 것은 오직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독점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시대에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개토의 좁고 냄새나는 골목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겨우 서너 살이 되면 이미 히브리어 알파벳을 외우고 두꺼운 경전을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자 지독한 모순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유대인들이 남들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더 빨리 깨달은 선구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자본주의 사회를 예견하고 치밀하게 엘리트 교육을 시킨 것일까요? 진실은 뜻밖에도 경제적인 목적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존을 건 종교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조국을 빼앗긴 그들에게 신의 말씀이 적힌 토라와 율법서인 탈무드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가상의 조국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 남성은 성인식 이후 회당에 모여 직접 토라를 초리내어 읽고 끊임없이 토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곧 신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한창 일해야 할 아이를 밭으로 내보내는 대신 책상 앞에 앉혀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그 어떤 밥벌이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강박적으로 매달렸던 이 종교적 의무가 아주 우연하게도 유대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문맹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야만의 시대에 유대인 사회는 거의 모든 남성이 문해력을 갖춘 매우 예외적인 집단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며 먼 이국 땅에 있는 상인들과 서신을 주고받아 거대한 무역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 쫓겨날 때마다 그들은 물리적인 재산은 다 잃었을지언정 머릿속에 각인된 숫자와 문자의 힘, 그리고 논리적으로 묻고 따지는 분석적인 사고방식만큼은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강박이 만들어낸 이 높은 교육 수준은 유대인 전체를 나머지 세상 사람들보다 수백 년 이상 앞서가는 고도의 지적, 노동자 집단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렇게 게토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듯 지성을 축적하던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거대한 축이 요동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흙과 토지에 묶여있던 무거운 농업 경제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의 기계들과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오가는 상업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동이 튼 것입니다. 세상이 갑작스럽게 경제의 룰을 바꾼 그 순간 유럽의 기득권층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바뀐 세상의 승리 공식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좁은 방 안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훈련해온 바로 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중세의 철옹성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18번째 세기가 저물고 19번째 세기가 밝아오면서 유럽 대륙에는 전에 없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며 항구마다 전 세계의 물산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산업혁명과 상업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발명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절대적인 권력은 오직 땅이었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귀족이었고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고정된 흙더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자본과 보이지 않는 정보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수백 년 동안 게토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온갖 멸시를 견뎌야 했던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비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아주 오래된 음모론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오해이자 왜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본주의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열차가 역사에 도착했을 때 그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승차권과 기술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이자율을 계산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국가를 넘나드는 신용 거래를 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며 국경 너머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요구되는 최상위 계층의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중세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땅을 빼앗고 대부업이라는 좁은 구석으로 강제로 밀어넣은 덕분에 그들은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기술들을 강제로 연마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짓밟기 위해 채웠던 족쇄가 새로운 시대에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날개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시기 유대인의 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게토의 비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고물과 동전을 바꾸던 가난한 유대인 가문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유럽 전체의 금융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마법이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던 5 아들들이 구축한 당시 그 어떤 국왕의 파발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던 정보 네트워크였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얻고 신용으로 자본을 움직이는 이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능력 앞에서 수백 년 된 귀족 가문들도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두꺼운 개토의 문이 부서지고 유대인들은 빛나는 자본주의의 중심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억눌렸던 천재성은 폭발했고 막대한 부가 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제 돈과 능력이 있으니 그들도 드디어 온전한 유럽인으로 존경받는 이웃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따.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경제적 성공은 그들을 혐오와 박해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원초적인 질투심에 불을 질렀고 종교적 미움을 넘어서는 새롭고 차가운 형태의 혐오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비케타, 경제적 지배자에 대한 이 어둡고 끔찍한 분노는 곧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찬란했던 시기를 가장 참혹한 도살장으로 바꾸어 놓을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번째 세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마침내 유럽 전역을 무겁게 짓누르던 물리적인 개토의 담장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몰고 온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성의 바람은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마침내 억압적인 법률들이 폐지되고 시민권이 부여되었으며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대학의 문이 그들을 향해 열렸습니다. 그들은 낡은 전통 복장을 벗어던지고 세련된 양복을 입었으며 완벽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마치 200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거대한 용수철이 단숨에 튕겨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토의 좁은 골목에서 오직 경제적 생존만을 위해 사용되던 그들의 날카로운 지적 역량은 이제 자유라는 날개를 달고 과학, 철학, 예술, 의학 등 인간지성의 모든 분야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인류의 사상사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열이가 증가꾸로고 이 열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리가 우주와 시간, 공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낯선 개념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을 최초로 해부해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현대 정치 철학과 세계사의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유럽 지성사를 주도하며 르네상스의 버금가는 눈부신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롭고도 뼈아픈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핍박받던 한 민족이 인류의 사상을 통째로 뒤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우월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사회의 중심이 아닌 바깥으로 밀려난 이방인, 즉 영원한 경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류 사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와 낡은 관습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 밖에서 서성여야 했던 낯선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전통 사회가 신성하게 여기는 굳어진 도그마나 권위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바깥에서 객관적이고 서늘하게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뒤집어 생각하는 불손하지만 창조적인 힘은 바로 그 철저한 소외감 속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늘 위협을 느끼며 생존해야 했던 그들의 불안과 비판적 사고가 역으로 인류의 지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준 셈입니다. 눈부신 과학과 예술의 정점을 찍으며 많은 유대인 지식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진정한 유럽인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위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기꺼이 피를 흘렸고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과거의 어두운 종교적 혐오는 영원히 극복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류 사회에 동화되면 안전할 것이라는, 남들보다 뛰어난 교양을 쌓고 법을 잘 지키면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하고도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뼈아픈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눈부신 문명과 이성의 빛 바로 뒤편에서는 디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차갑고 기계적인 광기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미움을 넘어서서 피와 유전자를 따지는 생물학적이고 우생학적인 혐오로 무장한 새로운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해방을 확신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도살장의 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침내 기나긴 방랑을 끝내고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뿌리내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린 국가의 훈장과 벽에 걸린 명문대학의 박사학위, 그리고 은행금고에 단단히 쌓아둔 막대한 예금이 자신과 가족들을 영원히 보호해줄 완벽한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유럽 대륙 전체를 덮친 광기의 폭풍은 그 모든 굳건한 믿음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유대인 대대적 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전쟁 범죄나 비극을 넘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지식과 자본이라는 무형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증명서였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그들을 향했던 혐오가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었다면 히틀러가 선동한 새로운 혐오는 차갑고 기계적인 생물학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탈출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피 속에 흐르는 유전자를 문제 삼는 나치의 극단적인 인종주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타협도, 동화의 노력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독일 사회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라도, 노벨상을 받은 천재 과학자라도, 수많은 생명을 살린 위대한 의사라도 이 제조를 바롱트,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조국 독일을 위해 피를 흘렸던 훈장받은 상위군인조차도 그저 세상에서 박멸해야 할 전염병 쥐떼로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축처럼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던 그 끔찍한 시간 동안 그들이 이룩했던 빛나는 지성과 막대한 자본은 진실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대를 이어 모은 가문의 막대한 재산은 나치의 전쟁 자금으로
단숨에 합법적으로 몰수되었고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학문적 성과와 귀한 책들은 광장에 거대하게 쌓여 맹렬한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토록 굳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유럽의 빛나는 이성주의와 엄격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살인공장 앞에서 허망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찬란한 정점을 찍은 바로 그 대륙에서 가장 기계적이고 끔찍한 야만이 자행되었다는 이 기막힌 모순은 세상의 합리성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절망을 새겨 넣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하얀 잿더미가 된 수용소의 거대한 시체 더미 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릿속의 지식과 지갑 속의 돈. 즉, 무형의 부드러운 권력은 그것을 무력으로 지켜줄 자기 자신만의 국가와 군대가 없다면 언제든 바람에 날아가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복잡한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돌진하는 제국주의의 탱크를 멈출 수는 없었으며 아무리 유창한 언변과 뛰어난 법적 논리로 호소하더라도 총을 든 광신도들의 방아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타인의 선이나 문명사회의 얄팍한 관용에 민족 전체의 생존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치명적인 도박이었는지. 그들은 무려 600만 명이라는 동족의 피를 끔찍한 대가로 지불하고 나서야 마침내 뼈저리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압도적인 절망과 지옥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가장 원초적이고 사나운 생존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군대에 쫓겨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거운 칼 대신 책과 금화를 챙겨 도망쳤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타인의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의 눈치를 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끔찍한 유랑의 굴레를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가스실의 매캐한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 상실감에 오열하던 생존자들의 눈빛은 전례 없이 차갑고 단호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직 펜과 계산기만을 쥐었던 그들의 가녀린 손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위험한 것을 움켜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긴 조국의 흙, 그리고 그 땅을 피로써 지켜낼 차가운 강철의 무기였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잿더미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정임 폴로코스트, 네로 폴로코스트, 더 이상의 유랑은 없으며 자신들을 지킬 국가는 스스로 피를 흘려서라도 세워야 한다는 서늘한 다짐이었습니다. 1948년, 그들은 2000년 전 자신들이 쫓겨났던 그 메마른 사막, 중동의 심장부로 돌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지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사방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건국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주변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무기도 정규군도 턱없이 부족했던 갓 태어난 국가는 시작부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전쟁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직 책을 읽고 돈을 계산하며 타협과 인내로 생존해온 민족이 역사상 가장 맹렬하고 무서운 전사들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세 유럽의 개토에서 숨죽여 울던 나약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곧바로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또 다른 참혹한 가스실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벼랑 끝의 공포는 그들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군대로 벼려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부터 시작해 단 엿새 만에 주변국들의 공군력을 괴멸시킨 6.1 전쟁, 그리고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적으로 넘긴 춤키프루 전쟁까지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연전연승을 거두며 중동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건국 세대가 품었던 아주 독특하고 차가운 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유럽에서 핍박받으면서도 고개 숙여 순응해야만 했던 선조들의 억눌린 역사적 이미지를 철저히 혐오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인의 이상향으로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 열매, 즉 사브라를 내세웠습니다. 겉은 억센 가시가 돋쳐 찌를 듯이 거칠고 무뚝뚝하지만 속은 생존을 위한 수분을 듬뿍 머금고 단단하게 여문 사브라.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타인의 얄팍한 선의와 도덕성에 기대어 또다시 학살당하느니 차라리 전 세계의 거센 비난을 받더라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고 살아남겠다는 지독한 결의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수천 년간 목숨을 걸고 길러온 고도의 지적 능력을 총칼의 세계에 완벽하게 결합해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전설적인 정보기관 모사드를 창설하여 국경 너머 적들의 심장부에 은밀히 침투해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정보전을 펼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금융망과 상업 네트워크를 조직했던 그 기민한 지능은 이제 가장 정밀하고 치명적인 군사 기술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설계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 무형의 자본과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막아내지 못했던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와 철저한 안보 시스템이라는 압도적인 힘으로 완벽하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군사 대국이자 첨단 기술의 난공불락 요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의 길고 참혹했던 유랑을 끝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영토를 지켜낸 그들은 겉보기에는 역사의 완벽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짙고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그들을 온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강철 무기와 첨단 방어망으로 자신들의 물리적 육신과 국경을 지켜내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지만 과연 이 피 묻은 압도적인 힘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2000년의 기나긴 방랑과 참혹한 학살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유대인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기적적인 생존의 드라마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천연 자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모래사막 위에서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이 조그만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첨단 기술의 요람이자 창업 국가를 건설해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비옥한 영토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지난 2000년 동안의 끔찍한 핍박 속에서 뼈를 깎으며 갈고 닦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 바로 지적 자본과 흔들리지 않는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투 공궁 이스티. 그들은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식수로 바꾸고 메마른 모래밭에 호스를 연결해 농작물을 길러내는 기적의 농업을 선보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철통 같은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원이 없었기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두뇌라는, 아무리 퍼내어도 절대 고갈되지 않는 궁극의 자원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강소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취와 기적의 이면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뼈아프고 논쟁적인 역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차별과 억압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철저한 희생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개토의 높은 벽에 갇혀 숨죽여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국가가 이제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지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높은 장벽을 세우고 무자비한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과거 홀로코스트의 참극을 두 번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핏빛 맹세는 그 어떤 국제사회의 도덕적 비난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차갑고 단호한 무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무력은 비좁은 땅을 두고 생존을 다투는 다른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비극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핍박받던 자들이 가장 강한 무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피 묻은 무력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신앙이라고 맹신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 비극적인 연쇄 반응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와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철통같이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휘두르는 그 가혹한 힘은 전 세계적인 거센 비난과 새로운 형태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과거의 거만한 권력자들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지적인 이방인들이 이제는 역으로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인권의 경계선을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이 기막힌 모순.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힘을 손에 쥔 현대의 유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딜레마이자 아직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역사의 질긴 저주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나긴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황급히 떠나던 그 초라한 도망자의 뒷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품에 소중히 안고 떠났던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금화 주머니는 기나긴 세월의 강을 건너며 인류의 지성사와 현대 자본주의를 통째로 빚어낸 거대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고향의 흙과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일업과 영토는 잃었바녀. 그 상실을 딛고 지식과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튼튼한 그물망으로 전 세계를 촘촘히 연결해낸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문명을 이룩한 가장 위대한 창조자들입니다. 그러나 영토의 끔찍한 상실에서 피어난 이 거대하고 슬픈 서사시는 아직 완전한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자연의 비밀을 풀어냈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흔들고 있으며 이제는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막강한 최첨단 무기의 발사 버튼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연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평화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강한 권력과 무력은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불안에 떠는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의미의 평화까지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이 뼈아픈 진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 민족이 2000년의 피눈물을 흘리며 현대 인류에게 던지는 이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은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는 역사의 사막 한가운데서 묵묵히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